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21대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증시는 오늘 빨갛게 화랑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대로 쭉 올라가면서 정말 코스피 5천 달성하는 걸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구체적인 앞으로의 증시 향방 그리고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본격적인 투자 포인트들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신정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저희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두고 또 어떻게 투자 방향성을 찾아봐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5천 정말 달성 가능한 것인가? 우선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실시된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증시 정책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불공정한 그런 불공평한 그런 시소 라인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긍정적인 보다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해온 바 있었죠. 그 다음 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단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추경이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6월 이달 내에 편성을 해서 7월 초에는 추경 관련해서 통과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는 35조 원대까지 나오면서 3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수 회복과 서민 지원 예산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2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바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추경 정말 크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내수 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워내는 데 가장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켜낼 것인가. 우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추경은 응급처치다. 그리고 AI가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앞으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AI 3대 강국으로 본격적으로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잠재 성장률 3%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토대 그리고 국력 세계 5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추경의 예산으로 좀 집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간밤 미국에서는 4일까지 현지 시간 4일까지니까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협상 관련해서 무역 협상국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오퍼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긍정적인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라라고 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이 서한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도 오늘 또 2배로 올라간 바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의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기도 하죠. KDI에서는 시나리오별 한국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운 바 있는데요. 만약에 비관론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2040년에서 50년 사이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사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잠재 성장률 3% 정말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M증권은 사실상 증시는 신정부 효과 자체보다는
대외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하반기에 증시를 규정하는 요인이 결국은 내수 부양,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미국 쪽을 향한 수출 둔화세라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출이 둔화되고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신정부의 적극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 증시는 받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때문에 잠깐은 허니문 기간으로 살짝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내수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계속 둔화세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잠깐 강세, 반짝 상승을 보인 이후에 쭉 침체기를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느 쪽에 좀 우리가 수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는 만큼 AI 쪽의 수혜 섹터로 잡았었고요. 또 미국과의 파트너십 기대감, K방산, 조선 여전히 모멘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따른 ETF 시장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섹터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주사 관련주가 오늘 긍정적인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S 효성이 제가 확인했을 땐 1%였는데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네요. 4% 올라뛰고 있습니다. 한화가 11%, SK스퀘어가 13% 올라가면서 HS 효성이 그간 끌어올렸었던 지주사의 분위기가 그 다음 후발주자로 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S도 8%, HD 현대도 7% 가까운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주사 외에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덕에 은행 그리고 증권주, 보험주들의 움직임까지 오늘 긍정적이니까요. 함께 시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 6% 가까운 불을 켜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 추이가 최근 괜찮습니다. AI 쪽에 대한 계속해서의 투자의 기대감이 오늘 또 증시로 이어진 듯 하고요. 또 DI,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같이 HBM 그리고 후공정단의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퓨리오사 AI와 관련되어 있었던 작은 중소형주도 오늘 테마성 훈풍이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IM뱅크에서 들려온 소식이고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분위기,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B국민 쪽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한국의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지게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대구은행이었죠. 이제 IM뱅크로 시중은행에 전환한 지 이제 1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관심이 참 컸습니다. IM뱅크 출범한 그동안의 1년의 움직임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해 5월이었죠. 당시 대구 경북 지방으로 이제 업무를 이행하던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명 또한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바꾸고 시중은행으로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IM뱅크 출범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지방은행으로서 보여준 나름의 경쟁력은 은행업권을 흔들 매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출범 후 1년간 IM뱅크가 일각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은행 시절의 한계는 여전했고요. 업권에서 기대했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출범 초 어수선함을 극복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M뱅크 측에서도 시중은행으로서의 전략에 대해서 단순히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주목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무리한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기반한 실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이유인 건데요. IM뱅크 관계자 역시 하이브리드 뱅킹, 채널 전략 기반 커버리지의 전국 확대 등 전략적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속도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성장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을 해달라. 속도는 살짝 더딜지라도 방향은 꾸준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시중은행 전환 1년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IM뱅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3,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개선이 됐지만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이자 이익 순이익 급증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었는데요.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죠. 이자익과 비이자익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끕니다.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이 확정된 지난 2024년 2분기 기준 3,909억 원이었던 이자익은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 2분기 연속 감소했고요. 비이자 이익도 흐름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IM뱅크의 연간 비이자익은 33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0% 가까이 급감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같은 성과가 아쉬운 이유는 전국구 영업망 구축이라는 시중은행만의 베네핏을 거의 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다수 지방은행은 국내 6대 광역시에 영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 그리고 현지 거점 은행에 밀려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반면 대구, 경북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영업망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 대구, 경북의 전통적 거점 그리고 여기에 영업망 확대가 전국으로 더해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실적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를 들여다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은 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1년밖에 되지 않은 막내 시중은행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업계 안팎에서 언급하는 IM뱅크의 공통적인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건전성 제고 그리고 자본 확충입니다. 우선 건전성 제고의 경우 IM뱅크의 여신 영업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평가인데요. 실제 시중은행 전환 후 1년간 IM뱅크의 건전성 이슈는 상당히 악화 일로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가 이전 대비 약화하면서 공격적인 영업 전개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실제 올해 1분기 IM뱅크의 연체율은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단순 연체율 상승뿐만 아니라 연체율 추이도 좋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부터 1년간 IM뱅크의 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어 또 자본 확충도 IM뱅크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자본 확충의 경우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이 확정된 이후부터 꾸준한 과제로 거론된 바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IM뱅크의 자본 규모는 약 5조 원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이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는 대략 30조 원대 전후로 형성돼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자본의 차이만 놓고 보면 애당초 규모의 경쟁에 따른 체급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인데요. 물론 최근 지주사 차원에서 자본 확충에 나서고는 있지만 향후 시중은행 간 체급 경쟁을 위해선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KB국민은행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리딩뱅크의 단골 손님으로 꼽혔던 게 바로 KB국민은행인데요. 올해 1분기에도 리딩뱅크 탈환에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반전을 어디에서 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열쇠가 영업력 개선 쪽에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주셨던 KB국민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분기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2%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1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홍콩 ELS 원금 손실 관련 배상금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1분기 KB국민은행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진 홍콩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충당 부채 개념으로 실적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다 보니 어닝 쇼크 수준의 당기 순이익 급감을 맛보게 됐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일회성 이슈에 따른 증가율의 착시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실적 개선세가 올해 1분기 두드러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사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연관된 일부 비용이 올해 1분기 실적에까지 소폭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2위와 올해 2위 순위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B국민은행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준다라는 건 나름 좀 밝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밝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요. 그 근거는 바로 여러 가지 영업력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확대를 위한 핵심 동력이 영업력인 만큼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의 흐름이 곧 예측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영업력 지표인 충당금 적립적 이익을 살펴보면 흐름은 뚜렷해집니다. 충전이익은 총 영업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흔히 은행업계에서는 충전이익이 클수록 영업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충전이익은 1조 6,7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가량 개선된 수치인데요. 단순 수치상으로도 약 1.5조 원가량의 신한은행, 그 1.4조 원대인 하나은행을 앞서며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충전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 경비율 CIR이라고 하죠. CIR은 금융사의 판매 관리비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CIR이 낮을수록 효율적인 영업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CIR은 38.8%로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절대적 수치는 다소 좋지 못했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실제 지난해 1분기 KB국민은행의 CIR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 하락했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한 분기 사이에 무려 20%포인트가량 CIR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나 리딩뱅크 탈환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 쪽에서도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은행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업력 지표의 개선 비결로 지속적인 조직 슬림화, 이에 더해 올해 초 취임한 이완주 신임 행장의 차별화된 전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완주 행장은 올 초 취임 이후
비금융사가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단순히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내재화하는 소위 임베디드 금융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베디드 금융 부분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기존 영업본부의 변화를 깨하는 듯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은 이미 1년의 성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실명 확인 계좌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밖에 SSG닷컴, 삼성금융그룹, 스타벅스 등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행장의 경우 지주사 내의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불려왔지만 과거 은행 재직 시절에는 영업 부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홍콩 ELS 이슈가 사실상 소멸된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영업력 강화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선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젠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대의 금융정책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번에 이제 2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전 정권 당시에 추진했던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산업은행 본전의 부산 이전 등은 사실상 원점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일부 제시한 만큼 상황에 따라 기존 논의가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강조해온 소위 상생금융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공약도 많이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기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벌써부터 또 한 번의 상생 압박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주요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10대 공약 관련해서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10대 공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금융시장 관련된 공약도 있었는데요. 10대 공약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조한 금융공약은 가계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촉발된 장기 경기 침체로 급증한 기업가 가계대출, 이에 따라 급증한 이자 부담 및 부실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등을 포함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전 정부부터 공급하고 있는 정책 자금 대출, 코로나19 대출, 새출발 기금 등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채무 조정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을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 운동 기간 중 나온 배드뱅크 그리고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도 눈길을 끄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포함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상한 유예나 특별 감면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액 대출 자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또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 지금 금융주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나 추경이나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대출 관련해서는요. 금융권 내에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거머쥐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없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권의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금융권의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향성이나 압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는 눈치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실질 집행이 은행권의 몫인 만큼 또 한 번 상생 압박 기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특히 이미 윤석열 정권 기간 중에 수조 원의 재원을 소위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투입한 상황인 만큼 신규 재원 출연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권 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만난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사실상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사들의 몫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도 하반기 이자익 감소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혹시 모를 상생 압박이 실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은행업권 경쟁력 제고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가파른 상승불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현재 2% 넘는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우보다는 형이 더 빨리 뛰는 강한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7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50선을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쌍끌이 매수를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훨씬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천억 넘는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움직임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6% 넘는 시원한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12,500원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22만 닉스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2% 빨간불을 켜면서 58,000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약보합으로 현재 하락,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3% 강합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공약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4%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보험까지도 오늘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 그리고 추경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대감이 오늘 금융주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선 K조선, K방사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이지만 파란불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 낙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출발할 때 대비해서는 두 종목 모두 낙폭을 일부 줄여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수 자체가 오르고 있는 만큼 시장 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서 K방산, 조선 쪽의 하락 출발에 낙폭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우선주도 2% 올라가면서 함께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1% 상승, 11위에 숨겨져 있는 기아와 함께 올라가면서 오늘 자동차주도 웃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위부터 5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장 초반 때부터 9%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 상승 탄력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38만 원대 주가 안착 시도하고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이번에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 관련해서요. 특허 무효 심판 PGR을 또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를 하면서 그동안 알테오젠의 주가를 짓눌렀던
특허 관련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벗겨진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탄력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4%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6% 뛰면서 오늘 2차 전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HLB는 반면 소폭 하락합니다. 현재 계속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강한 상승이 오늘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에까지도 투심의 연속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는 오후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점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체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마리서치가 6% 뛰고요. 휴젤이 1%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휴젤, 최근 상반기 정말 움직임 좋았습니다. 최근 10% 낙폭을 크게 그려내면서 적지 않은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회복세 조금씩 그려가면서 현재 34만 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4% 낙폭 그려갑니다. 최근에 긍정적이었던 분위기, 오늘은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모습, 바이오 단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HLB 크게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확인하셨던 알테오젠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장중 30%를 찍으면서 ABL 바이오가 10위권 자리에 올라왔었는데요. 현재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5% 정도의 파란불을 켜내면서 다시 한번 11위 자리로 밀렸고요. 펩트론이 10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잠시 뒤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마스터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에서 양지수 모두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첫날부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렸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버티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과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주도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이전에는 좀 시소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즉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종목군들이 오를 때 그간 올랐었던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들, 전력 설비주들 이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게 되면서 이동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방산주들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여기 이미 들어와 있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옮겨 다니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좀 지켜주면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 섹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금융주들 있죠. 증권주들이나 보험 혹은 은행주들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지주사와 같은 이런 코스피 종목군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인맥주는 계속해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AI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관심에서 배제를 시키면 안 된다. 여전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정책주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17년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대형주 장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중소형 종목군들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즉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흐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칫 중소형 종목군들 혹은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소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ETF, 지수 추종 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일부 같이 가져간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점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의 10위 자리에 있는 펩트론의 시세 아마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오늘같이 긍정적인 장 속에서 하한가가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의 현재 하한가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지속형과 관련된 기술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게 되면서 과거서부터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만 치료제 2대 강 기업이 있죠. 이제 일라일릴리가 이제 그중 하나인데, 사실상 이 펩트론은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 스마트 대포와 가지고 이 기술성, 이 평가 계약을 일라이릴리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기술 이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또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한 게 뭐냐면은, 자,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에서 지금 이 장기 지속형과 관련된 기술 이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카모루스라는 기업과 뭐 1조 원대 규모의 이 기술 이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 혹은 추가적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경쟁,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식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이런 본계약 논의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지금 하한가에서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27%의 지금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지금 하한가는 풀려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소위 핫다를 하는 방식보다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칼날은 잡지 말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하방을 더 연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열어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5만 원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 15만 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전에도 중간중간 조정을 좀 보여왔을 때 15만 원 선에서 지지를 좀 받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지금 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지금 단기적인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0일 이평선 역시도 지금 15만 원 부근에 좀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분봉상으로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오늘 바로 하한가로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만 원 부근서부터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하한가를 좀 풀어준 상황인데, 여기서 새로운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장중에 하한가를 좀 풀었다가
상승을 일부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양봉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장 마감 때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금화를 해뒀다가 15만 원 구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전처럼 주가가 뭐 10만 원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바와 같이 지금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기업에서 이 1112와 이 기술 이전 체결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 자체도 뭐 1조 원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른 기업과 혹은 다른 방식의 기술과도 기술 이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적응증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술력은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밸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좀 보시고 지지만 좀 확인이 된다. 어느 정도의 손바뀜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매물대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까지는 펩트론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주 펩트론의 주가 추이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세런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잠시 좀 쉬어간다, 좀 숨고르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맥주보다는 좀 정책주 중심으로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서부터 우리가 대선을 지켜봐왔을 때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련주들은 뭐 수개월간 상승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끝나는 아예 재료 소멸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수급이 분산이 되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 특정 섹터에만 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섹터로 수급이 쏠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게 넓게 분산이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지금 오늘 오전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선물 거기에 더해서 콜옵션까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후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오전장의 외국인 수급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수급이 다른 섹터 안에서까지도 분산이 될 수 있을지 오후장에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선 쪽 가져와 주셨어요. 대한전선이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대한전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케이블과 전선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압 전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통신 케이블까지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종합 전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혹은 추가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대한전선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2.8조 원 정도로 지금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대한전선의 연간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매출액이 1.5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3.2조 원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5조 원대까지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500억대, 300억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1,000억 원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3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전선주들 대비해서 강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3.5%에서 1%대 혹은 2%대까지도 하락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이 좀 나빠졌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좀 이연이 되게 되면서,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고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6%, 뭐 내년에는 4.6% 이런 식으로 수익성 자체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 차트를 한번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 위치가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나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그리고 LS그룹과의 조금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전선 측에서는 전혀 이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해소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를 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장기 이평선 241선, 이 검정색 선이거든요. 이제 막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지금 추세가 조금씩 상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현재가 이하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단기적인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더라도 14,200원 구간에서 고점들이 여러 차례 좀 형성이 됐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구간 돌파 먼저 확인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2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사실 분할 매도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비중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크할 가격 14,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 봤을 때는 뭐 손절가 11,9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900원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지지선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 뭐 10,000원대까지 열어두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1,900원으로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수주 모멘텀 탄탄한 대한전선 받아봤고요. 목표가 달성 시에는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심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움직임이 좋던데요. 기판 관련주들까지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텍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가장 강력한 부분이기는 맞지만 그래도 그 외에
지금 뭐 기존에 들어가던 이 디램에 대한 레거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심택은 HBM뿐만이 아니라 기존 레거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등을 보이지 못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급락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GDDR7을 이제 이 AI 칩에 좀 탑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GDDR7용 이 기판을 지금 심텍에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DDR7용 기판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GDDR7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DDR4에서 DDR5로 좀 전환이 되는 구간이죠. 게다가 그 속도도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2년도에 최고점 58,300원을 기록을 한 뒤에 지금 우하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난해 말에, 이 10,000원 구간을 잠시 이탈한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추세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갭을 한번 만들었는데, 조정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갭 구간마저도 한번 메우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241선 충분히 돌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구간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500원 잡아주시고요. 하단으로는 17,25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택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끌고 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가까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RS 오토메이션의 앞으로의 모멘텀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로봇주들로 좀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시고, 자, 미국에서도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기업의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애초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이 삼성전자의 합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인수가 되게 되면서 이름이 RS 오토메이션으로 바뀌었는데 모태 자체가 로크웰과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좀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M이라든지 뭐 로보티즈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첨단 전력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정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물론
지금 지난해 그리고 뭐 23년도까지도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자 전환으로까지 전환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실적 체크를 좀 같이 해나간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대장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 로봇 모션 제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좀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또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렴 구간 거의 끝 구간에 와 있고 지금 상한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주도 순환매 지속이 되고 16,000원 상단으로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한 번의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3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보시면은 이전에도 좀 윗꼬리가 달리던지 혹은 음봉으로 떨어졌었던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일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7,3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14,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라운드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금 하단에 241선도 깔려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탑픽으로는 로봇주 RS 오토메이션 받아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평소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트네요. 삼각 수렴 형태요. 앞으로의 추가적인 슈팅 기대해보면서 가격 전략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세이트S 강호진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시대 개막, 한국경제 살아날까? 오늘 진행에 맡은 권다영입니다. 드디어 21대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죠. 출구조사에서부터 당선 확실히 떴고 오늘 오전 1시 반경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의 사명은 내란 극복이고 두 번째가 경제, 민생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 로텐덜홀에서 현재 취임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살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그리고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빠르게 확정이 된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모두가 좀 예상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득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당선 두 분은 예상을 아마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대부분은 전부 다 뭐 예상을 갖다가 했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원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작년 12월 달부터 급격히 추락하면서 활력을 잃었잖아요. 그게 뭐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 12월 3일 그 탄핵 아니 그러니까 개혁 이후에 네. 이제 빚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계엄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거의 막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태가 사실 그 대통령의 어떤 탄핵 국면이 사실은 좀 짧게 끝날 줄 알았죠, 대부분. 근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늘어지면서 6개월이 걸렸죠. 사실 벌써 6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예.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요. 산업 정책은 뭐 사실 갈 길을 잃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미 준비하고 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번 그 대통령 후보들 간의 어떤 경제 공약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분이 사실은 상당한 준비를 했다는 걸 갖다가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대선이라는 게 어떤 선거라는 게 대부분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 어떤 그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대통령을 갈아치운다거나 아니면은 정권을 갈아치우는 거는 사실은 경제 문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예. 그러니까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그 대통령의 어떤 당선이 굉장히 유력시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득표율이 49.42%였습니다. 한 새벽 1~2시경에 이미 다 확정이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도. 네, 죄송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저도 이제 이 상황을 보느라고 네, 좀 피곤하셨죠. 잠을 좀 예. 설쳤는데요. 많은 국민이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치 51.1%를 받았었는데 그 수치는 넘지 않을까라고 거의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넘지 못했던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한테 사실관계가 전달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저는 왜 우리 대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유력 무슨 뭐 확실 그리고 네. 당선 이런 식으로 좀 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실 정도가 12시 좀 넘어서 12시 정도 그때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방송이 12시면 마감을 하고 최소한 새벽 1시에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같이 밤잠을 새웠던 그런 어제의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경제평론을 하시는 분이 이제는 대통령이죠.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것이 국민이 원했을 것이다. 또 뭐 준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감동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들은 그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요. 근데 그 정확한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관찰해 주시고 판단하실 시간이 5년이 주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국회 로텐더 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했고요. 취임 선서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2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데는 먹고 못 살겠다가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국민들에게 가장 처해진 민생 문제, 가장 어렵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향후 전망, 뭐 대부분의 어떤 대중들의 그걸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척도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이 기준점이에요. 사실 작년 11월 정도만 하더라도 경기가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100 정도 그 근처로 오고 갔습니다. 네. 근데 12월 달 들어서 계엄 사태가 빵 하고 터지면서 쭉 추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4월 달까지 90 이하로 전부 다 90 정도 수준에서 머뭅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이게 100 이하로 반등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경제에서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들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경제는 제일 안 좋은 암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죠. 예. 네. 근데 일반 대중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갖다 피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불확실하면 내 지갑을 먼저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미래가 좀 어떻게 되겠다, 네. 최소한. 앞으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다는 어떤 인식이 들어야지 사실은 지갑을 여는 거거든요. 벌써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에 5월 달에 심리 지수 자체가 벌써 100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 지금 민생은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자영업자 100만 개 폐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제조업, 거기서 신규 일자리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노동자 최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갈 길을 잃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2기가 출발하면서 관세 전쟁까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이게 총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리더가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대응책도 없었던 거고요. 산업정책, 뭐 이런 것들도 구체화된 것들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의 경제가 길을 잃은 상황이 올해 내내 적어도 5월 달까지는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예, 예. 경제가 아예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걱정되는 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이제 미국에서 관세 관련된 서한을 이제 우리에게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한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게 시간이 맞물리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민생의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제 국민들의 삶,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남에서 경기도나 성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남에서는 왜 보도블럭이 있었잖아요. 보도블럭을 국민들이 그럽니다. 인도의 보도블럭을 전부 다 불용 예산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깝니다. 근데 성남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정말 깨진 보도블럭 하나만 딱 교체를 합니다. 딱 하나만요. 깨진 것만 딱 교체를 합니다. 그럼 그 불용 예산 없애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성남에서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무상 교복을 지급을 했고, 또 산후조리원들도 그 성남시에 있는 이제 임산부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일을 직접 시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왜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1% 금리로 경기도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기 5년 정도로요. 거의 99% 가깝게 모든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신용도가 저신용자 이런 분들이 못 갚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 갚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진짜 삶, 민생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먼저 지원해주면 그들이 정말 제대로 다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민생이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을 두고 정말 탁월한 행정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탁월한 행정가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했던 거, 경기도에서 했던 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행정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확실성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국민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정확하게 알고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국민의 삶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아주 정말 민생과 붙어 있는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도 내놨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한 70개의 민생 생활 정책 중 공식 공약으로 채택된 게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정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민 공약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를 확대한다.
고속도로 화장실을 증설한다. 이동통신비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의 요금업체 관련된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좀 저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신용,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대출 추진을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상향을 추진한다라고 7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민생과 아주 밀접한 정책들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이 7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 확대 이게 사실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나머지 귀엽죠? 정책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과거부터 예. 좀 있었던 건데 사실 이 생수 이렇게 큰 박스 날른다거나 전자제품 날르는 그 택배 기사님들 보면은 네. 글쎄요 아무리 거기에 단련됐다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어렵죠. 보기 저걸 어떻게 저거 들고 올까 하고 시키면서 사실 미안합니다. 근데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시키기는 시키는데 네. 사실 이런 게 사실은 뭐 생활 밀착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생활 밀착형 어떤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이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손을 내미는 보살핌 이런 정책의 어떤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애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뜨거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성실한 수행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라면서 취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대변인께 또 똑같은 거 여쭤볼게요. 이 7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어떤 걸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이것을 공약을 만들어서 아래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공약이 필요하십니까? 당신들의 삶에서 어떤 공약이 필요하신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말을 올려주세요. 그런 것을 요구를 올려주세요라는 요청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그중에서 70가지 정도 70가지를 좀 추렸고 그중에서 7가지로 추린 겁니다. 이런 추리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그거죠.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 그러니까 이렇게 택배 상자의 손잡이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런 공약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택배 상자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데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이행하는데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제서야 하게 됐는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당연하고 쉬운 것들, 이행하기 빠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약 이행률이 99%가 넘었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그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률도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저신용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출 이거 추진에 대해서 저는 좀 눈여겨봤었는데 경기도청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사였을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정말 저금리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돈을 막 대출을 빌려준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로 저신용,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당장 이달에 되게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에 가까운 대출을 하게 된다. 이거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1%로 빌려주는 것을 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민이 겪은 것을 이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필요한 분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이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가요. 여기 휴게소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거 운수 노동업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왜 우리 큰 대형 트럭이 너무 졸려서 정말 일가족 승용차 같은 일가족을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운수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달리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가 저의 눈과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네, 정책 관련돼서 좀 돌아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또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잡기보다 공급을 늘려서 안정을 가져가겠다까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대하시는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일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화답을 해주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연초 대비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초 대비 YTD가 15%가 넘습니다. 10년 평균 포워드 PER을 봤을 때도 이걸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5천 과연 가능할까요, 평론가님?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또 그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그다음에 각종 뭐 주시장에 대한 어떤 호재들이 계속해서 뭐 연이어 어떻게 보게 되면 터지면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반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호재에 팔을 하니까. 근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올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 사실 해석이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는 5천이 뭐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있는데 2배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PBR을 보면 1 이하예요 아직도 네. 주식시장에. 네. 그런데 세계 평균이 어느 정도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3.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신흥국 수준에서도 주식시장이 가장 안 오르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라는 걸 갖다가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뭐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지배주주들의 어떤 전횡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만 있어요. 물적 분할. 가령 뭐 쪼개기 상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구글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는 상장시켰어야 될 거예요. 테슬라도 한 100개 정도는 상장시켰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자본시장 구조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거에 바꾸겠다.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내에 끝나겠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하는 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 주가 조작은 영원히 어떻게 보게 되면 패가망신의 길로 가겠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안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계 최대 양질의 제조 기업들이 질비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처방들이 주요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 어떤 그런 가능성. 그게 사실 호재의 8월을 갖다가 뒤엎고 오늘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역대 대통령들이 코스피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달성했냐 못했냐로도 정치적인 것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런 어떤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 주식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지정학적 불안성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은 사실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될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경험들이 사실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갖다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유세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이 주식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수 추종 ETF를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이상의 계좌를 공개를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시장을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그렇게 다 공개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ETF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은 많이 이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정 종목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 종목, 추종. 네, 그 대표 종목 뭐 150개나 200개 정도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투자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점, 혹시라도 가짜 뉴스 좀 만들어질까봐 좀 그래도 걱정돼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즘 그런 얘기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국장 임무는 지능 수준이다,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금융시장 관련돼서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200에서 250 정도인데 300을 넘는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이 지금 나오고 2,000이 3,000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5,000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금융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간담회를 하면은 뭐 CEO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사급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치레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면 정말 인사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정도였는데 이재명 그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전문가들과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말 토론을 하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이라는 것을 그 안에 많은 비판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외신을 좀 자주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외신을 좀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데 공통적으로 딱 축약하면은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리스크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다. 근데 해외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외신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나의 돈을 잃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구조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그런 일은 없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도 기관도 시원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안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론가님, 상법 개정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고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용어로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이사는 주주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도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해 충돌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령 뭐 대주주가 있어요. 특수 관계의 거래에서 그분한테 어떤 걸 갖다가 몰아주고 뭐 회사의 어떤 내부 거래를 통해서 몰아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회사 내부의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손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사실은 못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죠.
이 개미들 같은 경우는 멀쩡한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를 갖다 똑 떼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그리고 그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 네. 회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의 지분을 갖다 100% 갖고 있으니까 손해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네.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샀는데 뭐 이런 경우들 갖다가 사실은 이제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또 요 근래에 이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아주 그 귀중한 돈, 그러니까 많은 이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난 걸 갖다가 가령 뭐 어느 회사에다 딱 밀어줘. 가령 이제 지배 구조를 위해서, 네. 가령 뭐 재벌 어떤 승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몰아주고, 아 우리 투자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유상증자해야 돼. 일단 바로 주주들한테 또 실익 소액주주들한테 손을 내미는 경우.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그 주주 충실 의무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못 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의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충실의 의무만 줬었어요. 회사 이익을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 충실 의무가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상법 개정안에. 그 주주 충실 의무가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단 기존의 어떤 대주주 위주의 어떤 회사 운영, 그다음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희생하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근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원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대변인님, 이건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죠. 뭐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권 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딱 단 하나, 국회에서 여야가 그래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초기에 있는 법안보다는 좀 더 좀 완화됐다. 그러니까 좀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국민의힘 그 당시 여당과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으로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시면은 상법 개정안은 자체가 2, 3주면, 그러니까 한 달 4주도 아닙니다. 2, 3주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좀 더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 보완할 점들은 보완을 하고 국회에서는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딱 하나입니다.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방점입니다. 경영권을 남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게 결국에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서 붐업시킬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 정책을 갖다가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5년이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을 놓게 되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돼야 될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어떤 구조, 어떤 그 부분의 어떤 틀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거,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어떤 산업 분야가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잘 해왔던 HBM, 그 중에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죠. 그 중에서 이제 HBM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짚은 게 사실은 배터리 분야를 짚었어요. 네. 한국 경제의 어떤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 이것도 제가 생각에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AI, 방산,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짚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산업 정책, 그거 이외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전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유의 있게 들었거든요. 네.
저는 뭐 원전을 갖다가 완전히 철폐하자는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워낙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OECD가 한 30%가 넘는데 네. 우리나라 창피하게 10%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고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그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규모의 경제를 못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원전에 비해서 아직도 비싼 거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엉뚱한 가령 뭐 도로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도로 건설을 한다거나 철도를 놓는다거나 GTS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어떤 인프라 건설도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프라 건설을 할 때는 굉장히 생산적인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어떤 생산성의 어떤 혁신에 아니면 생산성을 갖다 높이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대를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인프라가 아니거든요. 인프라 건설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이 정도를 갖다가 지탱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프라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겠다. 그다음에 산업 정책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핵심을 갖다가 잘 짚으셨다. 네. 이걸 갖다가 구체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길을 잃었던 한국 경제가 방향을 찾고 다시 활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가 꼽히는 나라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 북한과의 대화 협력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아가면서 현재 코스피는 2.4%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본시장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어떤 정부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정책을 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후보 시절에서도 과연 이 정책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과연 괜찮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동산 공약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경 대변인의 코멘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늦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전체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좀 늦었다는 거지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실행하기에 늦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이신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걱정은 뭐 개인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집 뭐 어떤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과 뭐 없는 사람들의 모든 걱정이 아니고 전반적인 다 걱정입니다. 각자 어느 특정 분야의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일 걸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 또 과거에 그 행정가로서 모습을 보였던 모습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장일 당시에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얘기가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성남 집값 많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예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성남이 무슨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잘 맞물렸겠지만 성남 집값이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 정말로 많이 올랐다는 점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역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건 방향성이 아니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발표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일부 장관들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점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면 시행하는 시점, 이행하는 시점을 국민들과 잘 조율하면서 하면은 국민들께 분노를 사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AI 하드웨어 좀 말씀을 좀 추가해서 좀 덧붙이면은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뒤처졌던 부분이 지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자면 챗 GPT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딥시크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그걸 공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개발 가능한 시점까지 와 있다. 다만은 GPU라고 하는 이제 GPU라는 CPU가 아닙니다. GPU라는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 양이 대한민국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챗 GPT라고 하면 2022년부터 많은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줬던 것인데 우리가 2022년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3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에 대해서 뭐 딥시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AI 발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미래가 정말 바뀌겠구나라는 시점이 2022년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딱 3년이 늦어졌는데 AI 분야에서는 이것은 3년이 아닙니다. 아마 30년, 300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AI 하드웨어의 문제점, 하드웨어와 중요성을 먼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AI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이 아니고 앞으로 월 단위로 아니면 주 단위로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이야기가 좀 들어봤고요. 일단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임식은 모두 발언은 끝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와서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취임식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틀린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완전히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우클릭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약간 공급 확대라든지 뭐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평론가님께 좀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변하기 마련이죠. 사실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국가에서 내놓는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한쪽을 갖다가 수요 국제책을 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게 되면은 네. 기존에 집 가신 분들이 이제 반대를 난리가 하는 나겠죠. 거고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대출 확대라든지 세제를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완화하는 선택들을 피게 된다면은 이 집값이 확 오르니까. 그다음에 집을 안 가진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가가 저는 가끔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부가 국가가 부동산 이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으면은 네. 그거에 맞게 공급 어떤 스케줄을 세워서 네. 그거에 차질 없이 공급을 해나가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뭐 재개발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은 그걸 바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얼마를 가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남 집값이 뭐 100억을 가든 200억을 가든 그게 과연 정부가 개입할 일인가? 세금 똑바로 내고 네.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예, 그것도 보니. 하나의 시장인데. 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에 우주처럼 없을려 가지고 가령 뭐 갭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지방까지 전혀 올라갈 이유가 하나 없는 지방까지 뭐 사방이 어떻게 보면 투기 공화국 형식처럼 돼 가지고 부동산이 앙등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물론 이건 시장의 실패니까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환원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반대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 시장에 편중이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년층 이상의 노년층들이 자산의 비중이 너무 부동산에 치중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과는 전혀 반대거든요. 맞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으로 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채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예.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이 자산 비중을 갖다가 부동산에 쏠린 자산 비중을 금융시장으로 옮겨가게 하는 선진국처럼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이거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랑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랑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처럼 자산이 비중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융시장으로 가 있어야 코스피도 5천을 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신도시 건설해서 뭐 분양 잘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또 일각에서는 공실 난다, 미분양 난다라고 하면서 막 언론들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는 말이죠. 4기 스마트 도시, 신도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도 퀘스천 마크를 시장에서 찍는 것 같거든요. 뭐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는 찍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제가 생각할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일단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게 우리나라가 하루 1년에 공급돼야 될 주택수가 50만 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공급된 게 그러니까 한 35만 호인가요?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씩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한 250만 호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선언적 의미로 미리 밝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그게 그 공급 확대 정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발표를 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약간 좀 그게 뭐 길게 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네.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부유층들이 뭐 자기들이 얼마를 살든지 그게 뭐 강남 상부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요. 그거는 그냥 규제 없이 과거처럼 뭐 수요 억제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시장이 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시장은 뭐 그들의 리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요. 다만 일반 그 청년층 아니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택 정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줄여왔던 걸 다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청년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공급 정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신호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시장에 준다. 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어떤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 정도는 적어도 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네요. 결국에는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GTX일 것 같습니다. 민생, 일반 시민들이 사는 신도시,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GTX가 말만 나오고 삽뜨기까지 10년 걸린다, 개통까지 10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옵니다. 이번에 GTX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이런 어떤 GTX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을 많이 했고 시행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수도권 1시간 생활권입니다.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실 텐데요.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탁월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침묵하겠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행정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그 이재명이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5천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께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안을 제시를 하고 그 안을 이행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큰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오해가 아직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뭐 공급 확대를 더 늘리겠다.
또 아니면은 부동산보다 증시에 더 공들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데요. 제발 여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그대로 합니다. 공급 확대는 그대로 한다. 다만 세금 그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것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좀 원활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에 투자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대한민국만은 그러지 못한 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뭐 약간 제한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은 강남 3구라든지 고급주택 쪽으로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민생을 위한 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대외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USTR에서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죠. 관세 관련돼서 이렇게 너희들의 의견을 써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발 관세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통상 협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탠스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굉장히 당당한 어떤 협상, 어떤 태도를 갖다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토릭으로는 사실 뭐 필요하면 어느 분의 가랑이 밑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했지만, 예. 이거는 뭐 그 필요한 상황일 거고요. 사실 지금 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폭탄을 갖다가 쏟아내고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 우리로서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 어떤 그 미국 측의 어떤 요구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로서도 얼마든지 레버리지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의 포문을 갖다가 여는 거는 가장 큰 어떤 목적 자체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배제를 했을 때 사실 대안이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이외에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HBM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차별적인 어떤 관세 폭탄에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도 엄청난 내상을 갖다가 입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결단을 사실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그래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래 기술상 일단은 무조건 어떤 폭탄을 하나 던져 놓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해할 때 협상의 주도권을 준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주도권을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 이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거래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그걸 갖다가 그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사 중에 김현준 책사가 있잖아요. 문재인 그 대통령 때도 사실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갖다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처리를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USTR이 그 가령 뭐 오늘까지 뭐 우리 안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게 된다면 역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지금 새롭게 그 등장한 정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로,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걸 내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다. 미국도 그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이런 어마무시한 어떤 관세 폭탄 정책을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레버리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현명한 어떤 협상을 갖다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 서한을 보내라라고 한 거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미국도 급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던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경 대변인도 짧게만 좀 코멘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선언을 보내라. 네. 그리고 관세를 25%에서 50% 올리겠다. 네, 뭐 이런 철강 내용이 관세도 조금 이미 올렸죠, 네, 이렇게 서한에. 막 이런 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왜 갑자기 이랬는가? 아니 이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저기 최상목 그 총리. 총리 대행이 이거를 미국까지 나가서 무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 협상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네.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만 봐도 내란에 대한 범죄자가 공범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아니 그들을 범죄자가 협상한 내용이다. 그러면 다 차기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화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을 잘 뭐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뭐 7월이나 8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측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최소한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답답함 그리고 이제 국격이 추락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우리 평론가님께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경제적으로 바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만? 굉장히 올바른 산업 정책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소프트 파워가 웅비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 다시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같은 생각인 거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직접 이재명은 본인의 삶에서 투영돼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책은 본인이 살아온 삶에서 투영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민이 힘든 점 충분히 알고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경제 정책 잘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장관인 루비오 국무장관도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로 한미가 좀 한미일 뭐 다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취임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정말 먹고 살기 좋고 코스피 5천 시대에 부동산도 잘 가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 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오전 6시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방향성 없이 흔들리던 경제 상황도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보답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붐업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특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마스터 1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